영화, 건축, 정신분석학.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경찰 캅이랑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다만 상관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캅이 되고 싶네요. 74번째 카푸 채널 컨텐츠는 쿠로카와 키쇼의 국립신미술관입니다. 쿠로카와 키쇼는 안도 다다오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일본 현대 건축의 스타였습니다. 그가 이끌었던 메타볼리즘은 서양 현대 건축에만 이끌려오던 일본 현대 건축이 이제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위치로 올라설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날리던 쿠로카와 키쇼는 말년이 좀 우습게 되었나 봅니다. 제 대학 후배가 도쿄대에서 석박사를 했는데 키쇼를 많이 비웃더라고요. 말년에 도쿄 도지사와 국회의원 선거도 나갔지만 모두 낙선하고 이후에는 TV 패널로 연예인처럼 활동했나 봅니다. 그 과정에서 여배우와 재혼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의 건축 작품들도 말년으로 갈수록 건축계에서 비난을 많이 받았나 봅니다. 하지만 국립신미술관만큼은 그의 생의 마지막을 잘 장식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쿠로카와 키쇼는 외모도 건축가라기보다는 일본 TV 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만담가처럼 생겼죠. 쿠로카와 키쇼는 바로 전에 다루었던 마키 후미히코, 이소자키 아라타, 다니구치 요시오 등과 함께 단케 겐조의 사무실 문화생들이었습니다. 키쇼는 교토대 건축학과를 졸업했지만 석사는 도쿄대 건축대학을 다녔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일본 건축가의 술새길을 그대로 걸은 사람이죠. 쿠로카와 키쇼를 유명하게 만든 캡슐 타워입니다. 메타볼리즘의 상징과 같은 건물이지요. 쿠로카와는 일본의 젊은 건축가들과 함께 만든 메타볼리즘 그룹으로 세계 디자인 회의에 참가하여 사회의 변화와 인구의 성장에 따라 유기적으로 성장하는 도시 계획안을 제안했고, 그 아이디어에 따라 증축 교체 가능한 건축으로 이 캡슐 타워를 제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메타볼리즘은 그렇게 깊은 철학은 아니었나 봅니다. 그리고 쿠로카와 키쇼도 그렇게 뛰어난 디자이너는 아니었나 보고요. 결국 스스로 한계에 다다르고 맙니다. 그래도 국립신미술관은 볼만한 작품입니다. 자, 그럼 보러 가시죠. 국립신미술관이 위치한 롯본기는 2000년대 이르러서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던 일본 도시재생 프로그램으로 과거와 완전히 다른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1997년 처음 롯본기를 갔을 때에는 한국의 이태원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10년 사이에 완전히 바뀌어서 낯선 곳이 되어버렸더라고요. 국립신미술관이 세워진 2007년에 같이 여기 도쿄 미드타운도 개장했습니다. 국립신미술관을 답사 갔을 때는 이것 역시 쿠로카와 키쇼의 작품인 것인지도 잘 몰랐고, 쿠로카와 키쇼가 어떤 건축가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더 선입관 없이 볼 수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국립신미술관을 처음 보았을 때 느낀 것은 조선의 백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 일본 현대 건축에 이런 작품이 있다는 자체를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2007년 답사 때 같은 해 개장되었기 때문에 정말 따끈따끈한 건축이었습니다. 솔직히 부러웠습니다. 이런 멋진 미술관을 일본 자국의 건축가가 디자인했다는 게요. 저기 보이는 것이 또 2007년에 같이 오픈한 도쿄 미드타운입니다. 저 건물은 마키 후미히코가 다녔던 미국 최고의 건축 설계 회사인 소미 설계했습니다. 독립신미술관은 나름대로 대지의 경사를 잘 활용해서 건물을 배치했습니다. 시원시원하게 계획을 해서 좋아 보이기는 한데 1997년에 들렀던 롯본기도 나름 정이 가는 그런 동네였는데 이제 그 흔적을 어디에서도 볼 수가 없네요. 국립신미술관의 외장 디테일은 그때만 해도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건물 외부 마감에 불투명 유리를 저렇게 눕혀 모듈화하여
외부의 태양빛이 내부로 들어올 때 한 번 더 막아주면서 그냥 유리 커튼홀보다 태양빛에 의한 내부 온도 상승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외부를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까요? 국립신미술관의 입구는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저기 원뿔형의 입구 디자인이 구로카와 기쇼의 시그니처 디자인이라고 일본 유학을 하고 있던 후배가 나중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국립신미술관 입구 앞에 저 거대한 원형 캐노피 건물은 마치 UFO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으로 그 내부 공간이 어떻게 쓰이는지 진짜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내부 공간을 보고 크게 실망했습니다. 이 캐노피 내부에는 우산 보관함이 가득했습니다. 네, 우산 보관함을 위해서 이 공간을 만들었다니까 많이 허무했습니다. 국립신미술관에서 남쪽 방향으로 보이는 저 높은 건물이 록봉기의 모습을 다 뒤집어 놓은 원흉인 록봉기 힐스 모리타워입니다. 이 다음 컨텐츠로 이왕 록봉기의 신미술관을 다루었으니 일본 건축가가 디자인한 것은 아니지만 도쿄 미드타운과 함께 록봉기 힐스 모리타워도 잠깐 소개해 보겠습니다. 원추형 뿔 모양의 전문 현관은 굉장히 특이하게 보이기는 했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방풍실 디자인을 그때까지 본 적이 없었거든요. 신기한 것은 자동문이 또 설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추형 뿔 부분 중간에 저 빨간색 조명 시설도 그 당시로는 굉장히 독특하게 느껴졌습니다. 자, 그럼 국립신미술관 내부를 들어가 볼까요? 안타깝지만 제가 미술관 전시장은 들어가 보지 못하고 그냥 로비와 레스토랑 등만 답사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미술관 전시장을 들릴 필요가 있었을까 합니다. 자, 그럼 우선 정문 현관을 들어가 보고 바로 나오는 전시장 로비를 한번 살펴볼까요? 로비에서 원추형 뿔 모양이 잘 드러나지 않나요? 왜 이 형태의 쿠로카와 키쇼가 꽂혔을까요? 현관 입구 로비에서 국립신미술관 내부 전체 모습을 바라본 것입니다. 저기 마치 섬을 연상시키는 두 개의 뒤집어 놓은 원뿔 형태의 메스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그냥 아일랜드라고 부를까요? 이 두 개의 아일랜드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전시장 3층에서 접근할 수 있고 서측에 있는 아일랜드는 2층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국립신미술관에서 또 하나 재미있는 공간은 바로 지하 1층 공간입니다. 그냥 1층 바닥이 뻥 뚫려 보이드가 되어 있어서 지하 1층이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지하 1층은 이 에스컬레이터로 타고 내려가시면 됩니다. 점심때라서 지하 1층 푸드코트에서 볶음국수를 먹었는데 제 인생에서 제일 맛이 없는 볶음국수였습니다. 오죽하면 반도 못 먹었다니까요. 그것 외에는 아기자기한 디자인 제품들과 책을 팔고 있는 샵은 볼만했습니다. 매장 전시랑 인테리어도 깔끔하고 굉장히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만 푸드코트에서 볶음국수만 드시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로 14년이 지났으니 그 볶음국수는 더 이상 팔지 않겠죠? 그 볶음국수는 죄악입니다. 다시 1층으로 올라가서 좀 더 중앙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중앙에서 다시 서쪽 아일랜드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아일랜드 사이에는 오픈 카페가 열려져 있는데 정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자리를 잡고 계시더라고요. 일본 사회가 얼마만큼 고령화되어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아일랜드 사이에는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좀 더 서쪽으로 가서 두 아일랜드를 바라본 것입니다. 여기에 나이 드신 분들이 정말 마실을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래도 종묘 같은 데서 더운 한낮에 노인분들이 나와 계신 것보다는 에어컨도 빵빵하게 나오는 이런 공간이 서울에 있었다면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1층 로비에서 서쪽 끝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쪽 끝에는 2, 3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습니다. 여기 로비에 있는 의자들은 디자인 체어 같이 보입니다. 한번 앉으면 못 일어날 정도로 의자가 편한가 봅니다. 한번 앉아보려고 했는데 누구도 일어나지 않으시더라고요.
서쪽 끝에는 외부로 나가는 부출구가 이렇게 나 있습니다. 아참, 저 바닥에 있는 하수구 같이 보이는 저것은 환기팬입니다. 여기는 층고가 높기 때문에 바닥에 찬 공기와 뜨거운 공기를 내뿜는 환기팬이 바닥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국립신미술관에서 처음 보아서 신기했습니다. 자,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 역시 바닥에 환기팬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조시설을 하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짜증나는 것은 여태까지 한국에서도 이렇게 바닥에 환기팬이 설치된 건물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용자 편의도 그렇고 팬의 효율도 이 방식이 훨씬 합리적인데 왜 한국에는 이런 바닥 환기팬이 없을까요? 푸드코트에서 그 맛없는 볶음국수를 먹는 동안 아일랜드 위에 있는 음식점은 점심 장사를 접고 브레이크 타임으로 들어갔네요. 제길, 여기서 점심 먹을걸. 2층에서 바라본 로비 전경입니다. 이걸 보면서 신기했던 것은 언제라도 유리 커튼홀에 문제가 생기면 수리할 수 있도록 트랙을 커튼홀과 같이 설치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증축과 교체가 가능한 디자인을 추구했던 메타볼리즘의 영향이 깃들어진 것일까요? 2층 중심에서 바라본 전경입니다. 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3층이 나옵니다. 자, 이제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국립신미술관 내부 디자인의 컨셉은 왠지 일본의 중림을 연상시키네요. 저 버티컬 목재 마감 뒤쪽의 벽에는 조명도 설치되어 있어 벽으로 빛이 나옵니다. 그런데 밤에는 모르겠는데 낮에는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네요. 3층에서 아래를 바라본 곳입니다. 조금 아찔하네요. 3층에서 2층에 연결된 아일랜드를 바라본 것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봐도 각이 기가 막히게 잘 나온 사진 같습니다. 그래서 한때 제 스마트폰 배경 사진으로 사용했습니다. 3층에는 외부 루프 가든도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외부 루프 가든에는 딱 봐도 일본 느낌이 풀풀 풍기는 대나무 숲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밖으로 나갈 수 없어서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국립신미술관을 마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구로카와 키조에 대해서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냥 미술관 자체로 보자면 국립신미술관은 볼만한 미술관이고 도쿄 시민들에게도 복이 되는 공간인 것은 분명합니다. 쿠로카와 기조의 건물은 이상하게 운이 좀 있었나 봅니다. 같은 날 오모테 산도를 걷는데 굉장히 비슷한 건물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거든요. 바로 리모와 오모테 산도입니다. 그냥 딱 봐도 구로카와 기조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 정도로 뻔히 속이 들여다 보이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간단히 소개합니다. 그렇죠? 국립신미술관의 원주형 뿔 모양의 입구가 딱 있잖아요. 이렇게 티가 나는데 어떻게 구로카와 키조의 작품인지 모르겠습니까? 이 건물의 내부는 들어갈 수 없었지만 중심부에 비어져 있는 저 공간은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2007년에는 리모와 오모테 산도가 있는 자리에 이렇게 버버리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원추형 뿔 모양 입구는 그냥 국립신미술관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노골적인 건축가의 시그니처 디자인은 또 별로 못 봐서 신기했습니다. 메타볼리즘은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의 시작을 이끌었던 건축 운동 중의 하나로 불려집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보면 그렇게 깊은 건축 철학이 있었다는 느낌은 많이 들지 않네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프 채널의 아페이였습니다.